핵심 개념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하기. 부피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부피를 비교할 때는 부피가 더 크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에 가와 나가 있어요. 각각 가로, 세로, 높이,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을 때 가로를 비교하면 나의 가로가 더 길고요. 세로를 비교했을 때는 나의 세로가 더 길죠. 높이를 비교하면 가의 높이가 더 높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이 각각은 직접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그 부피는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럼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로, 세로, 높이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길이가 같을 때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가로가 서로 같고 세로가 서로 같다면 이때는 높이가 높을수록 그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쌓기나무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요 쌓기나무 한 개, 여기 있는 요 쌓기나무 한 개, 요 각각은 그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와 같은 경우에는 쌓기나무가 몇 개가 놓여 있나요? 4개씩 4층, 그러니까 16개. 나는 어때요? 3, 3은 9, 한 층에 9개씩 2층으로, 그러니까 18개죠? 그러니 쌓기나무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부피가 더 크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쌓기나무를 이용하면 두 직육면체 부피를 이와 같이 그 개수를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할까요? 각변의 길이를 맞대어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두 직육면체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로도 더 길고 세로도 더 길고 높이도 더 높아요. 그럼 이럴 때는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밑에 놓인 면의 넓이가 같을 때, 자, 밑에 놓인 이 면의 넓이가 같으면 높이가 높을수록 그 부피가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이건 8개, 얘는 6개. 그럼 그 개수가 많을수록 부피도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상자 안에 쌓기나무를 몇 개 담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부피를 비교해 볼까요? 가와 같은 경우는 쌓기나무를 가로로 둘, 세로로 셋, 그러니까 한 층에 6개씩 1, 2, 3, 3층으로, 그러니까 2, 3은 6, 6, 3, 18, 18개. 그리고 나는 똑같은 쌓기나무를 가로로 둘, 세로로 둘, 그러면 한 층에 4개씩 1, 2, 3, 4, 5, 5층, 그러니까 4, 5, 20, 20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의 경우에는 한 층에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그러면 3, 4, 12, 12개씩 하나, 둘, 2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24개라고 할 수 있겠죠. 상자의 부피가 큰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보면 담을 수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부피도 더 크다. 따라서 다, 나, 가의 순서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를 비교해 보았어요. 이번엔 우리 부피의 단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요렇게 생긴 게 있네요. 이건 뭘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 요렇게 생긴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써볼게요. 숫자는 크게. 그럼 1, 요렇게 써주는데요. 이게 이제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읽을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어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뭘까요? 우리가 1cm, 그리고 1제곱센티미터, 또 이렇게 1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차례대로 배웠잖아요. 요건 길이의 단위고 얘는 넓이의 단위고 얘는 부피의 단위예요. 넓이의 단위, 이거는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1cm, 1cm를 곱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1cm를 3번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곱한 거랑 같을까요? 여기 있는 1cm, 1cm, 1cm 이것들을 곱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쌓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자 쌓기나무의 개수를 확인해요.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그리고 높이로 2층. 따라서 모두 18개죠?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18개 모이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1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해 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은 쌓기나무의 수는 한 층에 놓인 쌓기나무의 수와 층수를 곱해서 구하면 편리하다. 방금 얘기했죠. 한 층에 9개씩 2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쌓기나무의 수는 한 층에 놓인 쌓기나무의 수 곱하기 층수로 구하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인 것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필통, 연결 큐브, 휴대전화, 이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은 바로 연결 큐브가 되겠네요.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어요.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부피를 구하세요. 한 층에 놓인 쌓기나무의 개수 곱하기 층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가로로 5개, 세로로 3개, 5 곱하기 3, 한 층에 15개씩 1, 2, 3, 4, 4층 높이로 15개씩 4층 높이로 따라서 60,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 60개 모여 있으면 이때의 부피는 60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와 같이 표현하여 부피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어서 핵심의 개념으로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1세제곱센티미터 요거는요. 한 모서리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로 1cm, 1cm, 1cm 다 곱해준 것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 결국 직육면체 부피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것은 밑면의 넓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높이만큼 쭉 쌓여 있는 것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정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정육면체라고 하는 건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때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구한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직육면체 부피는 몇 배가 될까요? 우선 보세요. 지금 이 직육면체는 부피가 2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 부피는 8세제곱센티미터죠. 자, 볼까요? 가로가 1에서 2로 2배가 됐고요. 세로가 1에서 2로 2배가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가로, 세로가 각각 2배가 된 경우죠. 이럴 때 직육면체 부피는 2배, 2배, 2 곱하기 2로 4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가 됐을 때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2세제곱센티미터, 이건 16세제곱센티미터. 자,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높이는 2에서 4로 2배가 됐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면 2 곱해서 그 부피는 8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더불어 살펴두세요. 그러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부피를 구해봅시다. 가로가 4cm, 세로가 5cm, 높이가 7cm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죠. 4, 5, 20, 7을 곱하니까
140. 단위는 이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모서리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8을 3개 곱해주세요. 88에 64, 8이랑 곱하면 48, 32, 68에 48, 51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512 세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피의 단위로 좀 큰 단위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단위가 있네요. 이건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해요.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1m를 3번 곱해준 것과 같겠네요. 따라서 쓸 때는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고요. 읽을 땐 1 세제곱미터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1m는 100cm와 같잖아요. 따라서 자, 여기 요 가로, 세로, 높이 이 각각에는요. 이렇게 1 세제곱센티미터짜리 정육면체가 가로로 100개, 세로로 100개, 높이로 100층 놓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세제곱미터와 1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111 곱해서 1 세제곱미터 이거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때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100 곱해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 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 부피 단위 사이의 관계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그러면 큰 직육면체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직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1m 또는 100cm가 넘을 때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꾼 후에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주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야 단위 앞의 수가 보다 더 작게 표현이 돼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400 곱하기 500 곱하기 300 해서 나온 결과에 뒤에는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붙여주게 되죠. 그러면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4, 5, 20, 3을 곱해 60 이렇게 큰 수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을 미터로 바꾸면 4m, 5m, 3m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60 세제곱미터 어때요? 단위 앞의 수가 작아져서 위에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그 값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확인해 볼게요. 수영장의 부피를 나타내는 데 알맞은 단위 수영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부피기 때문에 제곱미터는 넓이라서 안 되고 세제곱미터와 세제곱센티미터 중 세제곱미터가 알맞겠죠. 필통은 비교적 그래요. 작아요.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데 알맞은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부피의 단위, 큰 단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이의 관계를 문제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1 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9 세제곱미터는 9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고 1.7 세제곱미터는 세제곱미터가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때는 0이 6개 붙는 거랑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6자리 이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수점이 이동한다. 그럼 이럴 때는 17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또 4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4세제곱미터와 같고 630만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6자리 이동을 하면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동을 하여라 6.3 세제곱미터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부피의 단위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익혀둡시다.
이번엔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란 직육면체의 겉면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6개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건널비를 구할 때. 그래서 방법 1, 6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주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각각의 넓이를 구해 더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건널비 이와 같이 232제곱센티미터가 되었어요. 기역의 넓이는 87에 56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또 니은의 넓이는 8, 4, 32 그리고 디귿의 넓이는 얘가 7이고 4니까 7, 4, 28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서 6개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기역과 비읍이 합동이고 또 디귿과 미음이 합동이고 니은과 리을이 합동이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더한 후 그 값의 2배를 해서 232제곱센티미터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빗금친 면이 밑면, 이럴 때 이 두 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기역의 넓이의 2배, 그래서 두 밑면의 넓이와 그러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옆면의 넓이의 합, 이렇게 구하는데요. 그러면 전개도상에서 옆면은 이 직사각형 4개가 이어붙여진 커다란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죠. 따라서 7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8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바로 이것이 옆면의 넓이의 합이 된다. 그들을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여서 세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직육면체 전개도의 넓이와 같음을 기억해 둡시다. 이제 정육면체의 건널비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는 6개 면이 모두 그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한 면의 넓이의 6배로 한 면의 넓이 그러면 3 곱하기 3에서 9제곱센티미터짜리가 6개 있어요. 따라서 5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넓이와도 같답니다. 이처럼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어요. 문제를 볼게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었죠? 어느 것을 사용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밑면의 넓이 11 곱하기 9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2개가 있어요. 따라서 두 밑면의 넓이 11 곱하기 9의 2배 더하기 옆면의 넓이의 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면 4개를 이어붙인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죠. 세로가 높이와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옆면 4개의 넓이의 합은 11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9에 7을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럼 두 밑면의 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의 합을 더하면 바로 이것이 건널비가 되는 것이죠. 11 곱하기 9는 99예요. 2를 곱하면 9이 18, 9이 18, 198입니다. 거기다가 20, 20, 40이죠. 7을 곱하면 280. 그럼 이들을 더하니까 8, 7, 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므로 건널비는 47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또 정육면체의 건널비는요. 한 면의 넓이 5 곱하기 5의 6배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6개 면이 모두 그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5, 25 여기에 6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150제곱센티미터가 되었어요. 따라서 건널비는 15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정육면체의 건널비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